삼프로 TV 글로벌 보다 보면은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영어 공부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도 할 수 있어? 예, 영어가 안 되면 삼프로 TV 글로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언가 또 성실하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박건영 그렇죠. 부장님의 이런 시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센터장님 뭔가 쭉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요새 매일 자료 쓰시는 거? 네, 뭐 사실 아직까지도 그냥 자료 쓰는 데만 네. 조금 반복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수년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이제 뭐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이. 네.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하나 또 성실하게 하다 보면 무언가 하나라도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이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1만 시간, 네.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면 10년인가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시간이었나 6시간을 너무 이제 기네요. 카운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학생들 공부 시간 그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모으면 10년 정도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딴짓 안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걸 해내야 하고요. 이분은 조선만 파고 있습니다.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만 파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조선만 팠던 건 아니고요. 제가 시작은 운송으로 했었고, 네. 예, 운송 전체에서 2007년에 운송으로 시작해서 2009년부터 조선까지 같이 보게 됐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2009년 저도 2009년에 방송 증거방송에 입문했는데 한 15년 되신 거네요. 조선 본 거는 그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요즘 조선주가 좋고 종목별로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나게 올라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합병 이슈가 거의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오늘 보도 자료가 많이 나왔었고요. 26일 날 결론이 나면서 저희가 20년 넘게 주인이 없었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실질적으로 민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실적 시즌이 시작은 안 됐죠? 네, 시작이 안 됐고 네. 가장 먼저 발표하는 업체가 이제 4월 27일에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그 뭐 조선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네요. 실적 발표 나는 게 일단 지금 제일 이슈도 기대 있고. 이슈죠. 네. 사실 뭐 이전 분기 실적 때도 사실 대규모 적자들도 많았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1분기부터는 이제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 등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리어닝 자료들이 조금씩들 나오면서 네네. 벌써 약간 주가에는 조금 반영되는 듯한 느낌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저 거의 첫 번째 흑자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그러니까요. 만한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출발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기대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조금 내려놓기가 어렵거든요. 애증이 업종이에요. 애증이 업종. 네. 업황이나 뭐 이런 게 좀 뭐 달라진 시그널이 이제는 확실하게 뭐 숫자로나 상황으로나 보이나요? 2023년이 돼서 1, 2, 3월만 이렇게 그냥 짧은 추이를 좀 보면 네. 2월을 저점으로 해서 뭐 중고선 거래량도 조금 반등을 해서 3월에 더 올라온 상황이고 네네. 2월보다 이제 아무래도 뭐 영업일수 자체가 좀 많기도 했지만 뭐 3월에는 어쨌든 신조선 양 자체도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저희 그래서 1, 2, 3월까지 해서 이제 1분기를 마감을 짓고 났더니 올해 연초에 이제 1월 초에 또 모든 조선 업체들이 발표하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수주가 좀 양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약간 보수적인 예. 추정인가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수주 잔고가 좀 많은 상태였고 저희가 2년 동안은 컨테이너 LNG 이 두 개의 선종이 되게 집중적으로 발주가 나왔는데 그렇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게 3년째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선 업체와 전망 기관의 전반적인 이제 가정이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올해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지금까지의 이 동력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주량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를 꺾어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지금의 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기간으로는 이제 올해가 3월까지로는 한 4분의 1이 지난 건데 네네네. 올해 수주 목표치의 3분의 1을 이미 다 아, 수주를 한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얘기하면서 올해는 조선주에 뭔가 이제 우리가 샴페인을 좀 터뜨릴 만한 그래서 그런 저희가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올까요? 장기 수주 산업이니까 이제
수주가 더 중요해요, 실적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수주만 좋을 때와 실적만 좋을 때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더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가 좋았는데 올해 일단 실적은 좋다라는 전제하에 여기에서 여전히 수주가 조금 강세를 보여야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 받았던 그 밸류에이션보다 더 줘도 됩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1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생각보다 뭐 상저하고일 수는 있겠지만 상반기는 어쨌든 수주가 별로일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주가 이미 한 3개월 지난 다음에도 잘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기대치를 이제 앞으로 땡기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인데 네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상위권이에요. 근데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뛰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수주를 많이 했으면은 이거보다 더 하려면은 그게 근데 뭐 배가 한척한척 수주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동차인데 특히나 주문하는 게 가격이 아니니까. 올라가면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허들이 생기거든요. 옛날보다 발주하려고 봤더니 네, 엄청 비싸졌어요. 비싸져 있는데 네네. 이거를 내가 옛날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스펙인데 이 비싼 돈을 주고 발주를 해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선주들한테 이거를 비싼 돈을 주고라도 발주를 해야 되는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가장 쉬운 요인은 이제 운님이 좋아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으면 비싸더라도 빨리 발주를 해버리는 게 낫죠. 그러면은 경기 쪽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시기인가요? 경기에 지금은? 대한 판단도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이끌어왔던 그런 소비재 쪽 경기 말고 내부 소비재 쪽 경기 말고 원자재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 경기가 움직여줘야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를 하는데 그 뒷배경이 되는 산업도 지금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편해지죠. 그럼 막 전체적인 물동량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가 오히려 기대감을 더 쉽게 키워주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단 뭐 조선은 작년에 뭔가 기대감만 가졌다면 올해는 실질적으로 뭔가 숫자가 조금 더 찍히는 그러한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리포트 하나 쓰신 아, 그 제목이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살아있네. 이거 맞죠? 네, 이거 쓰신 거죠. 예, 살아 있습니다. K조선. 이 리포트 쓰셨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탐방을 좀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경남 지역에 있는 이제 1박 2일에 걸쳐서 탐방을 네. 다녀왔는데 앞에는 조선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를 좀 돌아보고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조선 업체들이 도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네. 이제 여러 업체를 좀 돌아보고 온 상황입니다. 어땠습니까? 뭐가 제일 딱 의미가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나누자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일단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마당에 새로 만든 제품을 아주 깨끗한 팔레트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납품하려고 다 패킹을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잘 쌓여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일부러 약간 뭐 쇼잉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좀 아니요, 오신다고 아니요, 해서 아니요. 다 그냥 그런 해놓은 게 거죠. 저희가 네. 이제 가동률이 낮을 때는 정말 가면 이렇게 마당이 휑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건 네. 이건 곧 앞으로 나갈 물량들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사업장들도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 그게 제일 긍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자재 돈이 벌리고 있는 게 쪽은. 보였다.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온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선박의 배관 그리고 배관과 배관을 잇는 피팅 뭐 이런 업체를 좀 위주로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정말 블록 공정에 해당하는 되게 앞 공정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를 뭐 한 10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만들게 되면 내년 초나 뭐 올해 말쯤에 인도될 선박들에 해당하는 기자재들이 지금 이제 그 기자재 업체들의 마당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볼륨이 늘어났다는 건 결국 이 물량을 받아서 만드는 배들이 늘어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해주신 그 패킹돼서 돼 있는 성광밴드 그 회사 앞에 그 포장된 모습은 저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양으로 보기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예, 막 많지는 않은 혹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사진으로 네, 사진 같이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보여주실래요? 같은데 이제 네네네. 도표 11, 1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쌓여 있는 저거군요. 물량이 많이 저 있었고요.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저 정도면 진짜 많은 호황일 겁니까? 때 저기 가서 저 성광밴드 저렇게 널려 있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조금 부족하다라고 약간 보는 조금 더 거는 쌓아야 되죠. 정리가 돼 있잖아요. 네. 진짜 호황일 땐 정리 자체도 안 해요. 잘. 못해요? 예, 너무 넘쳐날 때는 네. 그랬던 것이 기억이 조금 나는데. 더 채워줘야 한다.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변화죠. 네. 사실 저런 것들은. 횡했는데 일단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의미가 네. 있다. 그럼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 분야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별 LNG 쪽도 업체들에 있고, 대해서 뭐 조금 개별 말씀을 업체도 드릴까요? 있고, 네. 그럼 저희가 음. 도표 4번을 좀 크게 키워서 네.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기자재 업체들과 조선 업체들의 그 공정에 어떠한 플로우의 차이가 있는지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가 이제 조선소의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제 2, 3개월 정도 설계를 진행을 하고 블록 공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바닥부터 막 차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각 만들어서 그 도크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보시면 밑에 있는 그런 기자재 업체들이 딜리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배관을 공급을 해가지고 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물량이 안 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조선업체가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인데 네네. 어쨌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커버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굳이 이 회사를 좀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압공정인 것도 있고 상장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원래는 그냥 그 개인 오너의 회사였다가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룹 쪽으로 네, 인수가 되었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요런 필수 기자재 배라고 한다면 꼭 그 안에서 뭐 꼭 유류를 다루는 배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배 안에는 배관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그냥 혈관 같은 그런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도표 5번에 저희가 넣어놨는데 2022년을 종료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그 0에서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저희가 조선의 이런 구조조정 기간 동안 보시면 2017, 18, 19, 20, 21까지 와 매출 정말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해보는 그렇죠. 수준이었다가 이제 그게 약간 딱 저가 수준 된 거.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장의 그 설비 가동률 자체가 그냥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게 지금 지난 한 5, 6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코스트를 줄여놔도 공장이 100이 돌아갈 수 있는데 열심히 돌렸는데 1년에 한 55%밖에 만약에 못 돌렸다라고 하면 고정비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 마진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물량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보다 이제 매출이 레벨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코스트도 물론 작년에 많이 늘었다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티가 났었고 저희가 작년에 조선업체들이 충당금을 쌓을 때 보면 상반기는 재료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하반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네네. 조선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그 비용 부분도 되게 크지만 바깥에 아웃소싱으로 그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도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이 인건비 자체를 좀 단가를 높여줬다라고 하는 건 이런 외주업체한테 주는 단가 자체를 조금 높여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선업체도 수주를 하고 있는 선박의 가격이 는다고 하더니 기자재 업체들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 늘었겠네라고 높아졌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야 저희가 조선업체들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 합니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 건설 산업하고도 되게 비슷하게 물려 들어가는 내용이 수주 많거든요. 산업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큰 차이는 건설은 아직도 지금 아까 미착공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쪽은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네. 그 문제가 상쇄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저희는 이제 21년, 22년 이렇게 받은 수주를 음. 인재사 만드는 과정에서 음. 더 많이 이제 도크에 놓고 만들기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제 만들기 시작했으면은 그러면 그 다른 기자재 기업들도 올해가 호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실적으로 치면 작년에 조선업체들보다 조금 더 먼저 기자재 업체들이 이제 작년 뭐 빠르게는 2분기, 네. 뭐 아니긴 한 3분기 정도부터 이렇게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많이 먼저? 보였는데 올해 그게 진행형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요. 작년보다 만드는 제품들의 단가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만드는 수량 자체도 많이 늘기 때문에 P랑 Q가 다 좋아지는 거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오히려 실적에서 이렇게 탁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은 기자재 업체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저는 조선 얘기를 할 때 늘 지난번에도 저희 한번 보셔서 너무 어려워요. 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뭐가 어떤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려면은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조선은 네, 저희가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저희가 보실 때 기업이 돈을 결국 잘 벌 거냐 안 잘 네. 벌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실적이라는 음. 지표인데 저희가 이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이런 장기 수주 산업은 수주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수주를 볼 때 양적 지표가 더 중요할 거냐 가격적인 지표가 더 중요할 거냐라고 봤을 때 선행성은 양적 지표가 더 일단 많이 맞습니다.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발주하기 시작해야 그렇죠. 너도 나도 발주하니까 그럼 가격을 살짝 높여볼까라는 거는 후행적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쭉 올 때 가격은 쉬지 않고 쫙 올랐는데 저희가 월별로 수주한 수량을 보면 21년 상반기가 가장 많고 살살살살 줄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줄어드는 이 절대량 자체도 국내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보면 21년에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보다 더 받았고 22년에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수주를 적게 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그 양도 사실 1년치 매출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량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선 업체들이 대단히 기계적으로 분명히 23년 매출 수주 목표를 되게 낮게 낼 거다라고 예상을 당연히 했던 게 저희가 매년 1년치보다 더 받아서 더 초과 수주할 거예요라고 하면 잔고가 너무 길게 쌓여버리는 거니까 그냥 제일 쉬운 수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돌아보고 났더니 이제 그것보다 잘했네라고 하면은 그걸 나중에 이제 후반영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러려고 봤으면 실적이라도 좀 좋아졌어야 그거를 해주는 게 좀 편했을 텐데 수주는 줄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그러면 지금 이 섹터에다가 무게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시장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쇼티지 같은 얘기들도 조금 있어야 네. 그래야 이제 사실 기대감도 더 생기고 가격도 더 우호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뭐 다뤄볼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없나요? 뭐 그냥 부문별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쇼티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단 LNG LNG 쪽은 선을 여전히. 지을 수 있는 쪽에 대한 캐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24년 이럴 때 상당히 많은 LNG 캐리어를 인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3사 중에서 뭐 2개사 정도만 풀캐파로 돌아가고 뭐 1개는 좀 덜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인데 24년은 정말 3사가 풀캐파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 26년에 혹시 LNG 캐리어 인도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면서 계속 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안 돼서 막 27년 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3년인데 27년이니까 거의 4년 뒤에 물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문별로 찾아보자라고 하면 쇼티지는 분명히 나 있는 상태고 아 그렇군요. 뭐 일반적인 그냥 상선들도 사실 21년, 22년 저희가 막 탱커 벌커 이런 거 발주 안 했는데 저희가 다른 선종으로 이미 자리가 다 차버린 상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쇼티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쇼티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 마이크 쪽에도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들리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 조정을 잠깐 해야 하므로 화면 조정 시간은 잠시 거치고 네. 저희가 오디오 다시 재정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선을 뺐다 꽂았을까요? 뭐 어떤 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될 때는 뺐다 꽂는 게 최고다라고 네. 합니다. 껐다 잘 켜고. 이게 네. 연결이 안 된 건지 뭐가 안 된 건지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까도 계속 이제 기술팀 오셔서 관련된 거를 체크하고 했는데 또 꼭 체크하려 그러면 잘 돼요. 예.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쇼티지 얘기하다가 멈췄죠. 우선은 이제 실적 시즌 막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흑자 전환 얘기 나오면서 애널리스트 그 어떤 그 담당하는 증권사별
조선업종 담당 분들이 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는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눌려 있었던 아, 거라 그러니까요. 요번에 흑자 나오면 네. 많이 이렇게 좀 붐업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그 연초부터 좀 업종별로 변화되는 업종을 보면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때는 이 포스코와 호흡을 같이 했었던 자본재 산업이 조선이었어요. 그렇죠. 함께 해야죠. 철강과 포스코는. 그렇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실 네.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왔었기 때문에 네. 느낌도 또 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은 3월달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네, 발표가 맞아요. 됐잖아요. 산업 생산도 그렇고 무역량 자체도 좀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뭐 경기 침체고 뭐 물동량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데 조선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네네. 그게 에너지나 원자재 쪽을 사실 제일 많이 써주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쪽에서 올해 이제 뭔가 볼륨적으로 그 지지선을 잘 만들어 주느냐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왜 얼마 전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강제에 대한 생산량은 조금 이렇게 크게 막 늘리진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요즘에 그 가격들이 되게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강제를 가져다가 조선 업체들이 그걸 사용하는데 이 뭐 물론 재료 가격이 이렇게 잘 떨어져 주면 마진이 되게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량이 타이트할 때는 차라리 재료 가격이 상향 안정화되면서 조금씩 올라주는 게 제품 가격에다 계속 전가를 시키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지금 그러한 그 배경 지표를 제공을 해주는 중국이 좀 아무래도 좀 잘 긍정적인 수치들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 조선 업체한테도 좀 좋은 그런 배경을 깔아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조선주를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딱 왔을 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와서 지금이 네. 이제 찐 반등이어야 한다. 머스트 이거는 무조건 그래야 한다라는 마음이 다들 드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는 겁니까?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예전에 뭐 이제 적거수 다 털어내고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2005년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 정도 수준이라고 그때가 생각을 어떤 하고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2004년은 차이나 이펙트로 전 세계가 막 경제가 막 붐업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2005년에는 오히려 차이나 쇼크가 오면서 좀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 중국의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박 가격이나 수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있긴 했는데 재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서 적자에 그 직면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제품 가격 좋고 뭐 수주도 잘 받고 있는 거 오케이인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숫자는 좋지 않은 그 상황이 거의 1년 정도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수주 산업이고 수주한 성과가 얼마였는지를 너무 저희가 계속 봤었으니까 분명히 이거를 나중에 만들 때 실적이 좋아질 거 알지만 지금 당장 나오는 수치가 안 좋을 때는 손이 뻗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가도 거의 그 이전에 1년 동안 올랐던 것 그 다음 1년 동안 다 토해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도하는 거죠. 아 정말로 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주였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직전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이 이제 동이 막 틀랑말랑하는 네. 그런 시기인 거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물동량도 네.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최근 연초 이후에 유가. 유가를 보는 관점이 조금 계속 좀 엇갈려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쪽에서는 이제 좀 안정될 거라고 보다가 또 감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네.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조선주에게 가장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선 업체한테는 사실 유가가 그렇게 낮은 것보다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유가가 오르는 편이고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단순 유가가 경기의 바로미터일 때는 저희가 경기가 좋아서 기름 많이 쓰니까 유가가 오르는 그 패턴이었지만 사실 요번에는 그런 패턴은 아니긴 하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감산으로 인해서 잘 나오는 건데 조선 업체들이 이 조선에서 이제 뭐 그런 유류를 나르는 탱커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해양 플랜트도 어쨌든 수주를 일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주가 저희가 2015년 이후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주풀 자체가 요즘에 좀 많이 살아나고 있고 실제로 1, 2, 3월에서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한 분야에서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해양 플랜트 쪽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사실 유가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유가가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계속 올라가고 뭐 수주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에 쫙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조선이 다 좋다라기보다는 항상 뭔가 하나씩 더 튀잖아요. 그 관련된 조선사들이 더 부각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돌아다닌 것 중에 하나가 배랑 그러니까 비행기랑 차잖아요. 그때 진짜 드라이브도 안 가고 집에 가만히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안 뜨니까 네. 제트유 쓸 데 없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20년에 그 감소했던 전 세계 유류 소비량이 21년에도 전년 대비 늘었고 22년에도 전년 대비 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도 보시면 뭐 국제 여객 같은 거 다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예, 네네. 재개가 되기 때문에 수량적으로 그쪽에서 별로 줄어들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겠네요. 탱커 좋으면 뭐가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당장 나오는 실적 수차는 가장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가격적으로 많이 이제 내려온 측면에서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그렇군요. 현대미포조선 주가를 한번 들어봐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작년 10월에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작년 연초 대비 연말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2배가 됐었습니다. 네. 원래 10%였다가 한 그렇죠. 20%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프리뷰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시면 1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아요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약간의 그런 만들고 있는 제품 단가들이 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다 흑자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수주 모멘텀이 더 확 붙어줄 수 있는 업체가 여기에서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탱커 쪽은 그냥 무조건 미포조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거예요? 길게 봤을 때 지금 요즘에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많이 오를 거를 좀 보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저는 현대미포조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미포를 사시라고.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또 기다려야 기다려. 됩니까? 그런 지금 말씀 이렇게 드리고 오랜 나서 시간 기다린 것 죄송하네요. 같은데. 아, 지금 이제 대우조선행은 어쨌든 이제 뭔가 인수합병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네. 번외로고 그 다른 조선주 얘기를 쭉 했을 때는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는 어떤 뭐 3사 그리고 뭐 이렇게 여전히 이제 꼽잖아요. 저희는 뭐 항상 음. 저의 그 꺾이지 않는 탑픽 한국조선해야 해서 현대사무중공업의 그 영업 상황과 실적 수치 자체도 잘 나올 것이고 이제 올해 이제 남아 있는 도크로 또 26년에 잔여로 남아 있는 일반 상선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가격이 진짜 제일 높게 들어와 있는 업체로 보면 수주장고에서 누가 가격 믹스가 제일 좋을 거냐라고 하면 여전히 그 현대사무중공이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주 받은 것 대비해서 저평가 받은 대형 조선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예를 저는 들었습니다. 글로벌 올해, 네. 글로벌 피어드라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요새? 그걸 피어라고 볼 게 거의 없는 이제는 상황이라서요. 없어졌다라고 네, 봐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전체 조선 시황이나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비교를 해볼 부분이 좀 있어서 음. 궁금해갖고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거의 이제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도 예전에는 상장사도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요. 있었고 말했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거의 이제 5% 언더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주를 안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업을 접는 쪽으로 가는 건가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뭐 좋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다 파일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일본의 주력 선종이 이제 주로 중국이랑 좀 많이 겹치는 편이라서 이제 저희랑 많이 겹치면 계속 출혈 경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중국도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무혈 입장을 한 상황이고 한국은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잘 나와주니까 네. 국내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얘기하는 이런 업체들 말고 정말 업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할 때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막 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영역을 잘 지켜가면서 요 정도의 그 파이와 이런 거를 잘 지켜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사실 제 주변에는 조선주 투자한다라는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너도 투자할 수 아니 있는 돈 좀 왜냐면 펼쳐 이게 보겠네.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는 내가 살 수 있고 가서 볼 수 있지만 조선은 그 거기 내려가서 경산도까지 내려가서 그 배를 보고 올 수도 없고 직접 타볼 수도 없는 거니까 경험을 하지 못하고 다 그냥 글자로만 보고 그림으로만 보잖아요. 네. 근데 엄혜원님께서는 어쨌든 직접 보고 하시면서 쭉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라고 지인들한테는 얘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절대 얘기해 주지 않고요. 조선은 네. 길게 우리 만드는 것도 오래 이러이러한 걸리니까. 이벤트로 인해서 분명히 실적 시즌에 좋지 않은 거를 볼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를 볼 때 봐야 되는 지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뭐 담고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그냥 잊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뭐 뭔가 악재가 아직까지 더 산적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가 산적해 있는 거가 이제는 다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다 하면 조금 남아 있긴 하나요? 변수가 좀 있긴 하나요? 뭐 저희가 변수가 없던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가 제일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변수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부터 얘기하셔야 중국이 뭔가 올해 그래도 좀 작년보다 경제 활동을 더하는 기조로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희는 근데 리스크가 그런 될수 가능성은 있고.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막 이제 경제 성장 리스크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는 건데 22년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가지고 중국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역량 지표나 이런 거에서 되게 시들시들 계속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되게 크게 이유를 네.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제일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힘들었었다는 얘기들을 네.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사실 구조조정이든지 어떤 산업 내에서의 조정이 좀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퇴출이 되어서 그쵸. 사실 그 파일을 또 남은 생존자들이 나눠 먹고 또 그게 하나의 프리미엄을 바꾸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살아남은 자의 되잖아요. 파티를 할 경우에 했어야 네.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그런 뉴스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 비슷한가요? 글로벌 전체의 그 하드웨어적인 캐파는 생산 능력은 네네. 한 40% 줄었습니다. 40% 네, 우리나라도 줄었다. 거의 그 정도 네네.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 있긴 하겠네요. 요즘에 제일 걱정하는 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네. 채팅창에 조선사에서 일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빠져나오고 이번에도 있고. 경상도 쪽에 있는 야들을 갔었고 제가 네. 작년에는 전라도 쪽에 있는 야들을 갔었는데 이게 경상도 쪽에 있는 이제 울산이나 거제도는 원래 외국인 쿼터가 되게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막 일을 하시다가 식사하시러 쭉 나오시는데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외국인의 비율이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현저히 그렇죠. 그래서 아니 맞아요. 그렇게 매번 외국에서 그 용접공을 들여오고 한다는데 더 그게 들어가요. 잘 진행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그 육성소들이 다 기술 훈련소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육성되는 양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로는 절대로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 채워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업종에서의 이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누가 이제 조선을 하러 가겠느냐라고들 얘기를 하시지만 뭐 저희는 모든 섹터가 특히나 뭐 보면은 건설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이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육성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들여오는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올해 매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모자란 거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조금씩은 하시지 않을까 싶고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 매출을 달성을 살짝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인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접을 로봇으로 못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생산 환경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해진 그쵸, 거죠. 기계로 결국에는 뭔가. 이게 뭐 업황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고 네. 그렇다고 이제 값싼 노동력을 영원히 우리가 수혈받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올라가니까요. 용접하는 로봇 개발을
생각하겠죠, 당연히. 뭐 제가 생각하는 자동 수준이니까. 도정 뭐 음. 그 이렇게 바르는 거, 페인트 네, 바르는 네, 거, 뭐 그런 페인트 거에 칠하고. 대한 뭐 로봇 그리고 이제 용접도 로봇을 만들고 이러긴 하는데 이 배는 저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계해서 만든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면으로 생긴 부분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자동 로봇을 딱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조금 제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적용을 하긴 하겠죠. 네. 그렇겠죠. 중국과 인력. 그거 중국은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을 안 리스크는 합니다. 인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인력이 만약에 외부에서 그 이전에서 오는 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한 인력을 올해 말 정도까지 진짜 최대한 많이 육성을 시키고 들여오고 해도 50%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인력이 만약에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은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죠.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거나 일의 이런. 양이 있고 그거에 투입이 돼야 커버가 되는 안 인력이 되니까. 있는데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러면 고정비 커버가 안 되고 저희가 언제까지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하는 업종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만들어야 되는 배도 빨리 못 이루어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악재가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계속 악화돼가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 또 새로운 뭔가 리스크 요인은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는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그럼 같습니다. 가장 중고선들은 기대되는. 어떤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배한청 만드는 게 힘들어지다 보면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중고로. 계속 그렇게 중고를 돌려 쓰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래서 중고 하는 성과가 좀 부분들도 있을 올라가고 것 있다고. 같긴 그래서 한데. 중고 성과가 사실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올 때 거의 치솟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21년에 똑같았네요. 그때 네.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 튀었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골드크로스라고 이제 네네. 중고선 가격 자체가 신조선가를 뚫고 네. 올라갔었다가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그 컨테이너 운임이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 너무 과하다 싶게 올랐던 그 컨테이너 성과가 조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수는 작년에 빠졌는데 올해 돼서 이제 그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근데 멈춘 게 컨테이너 중고 성과가 다시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종의 중고 성과가 따라 올라가서 전체 지수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너무 심하다쉽게 올랐던 그 중고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작년 하반기에는 중고선 거래량이 완전 이렇게 터져가지고 네, 정말 사고 팔고를 많이 했는데 이 중고선도 전 세계의 중고선이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환경 규제 되게 많이 강화돼가지고 모든 중고선이 다 금값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23년이 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근데 가치가 이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중고선가들이 요즘에 이제 손이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중고가 손이 한번 다 바뀌고 더 이상 매매가 이루어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면 신조 시장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부동산 시장 얘기 듣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똑같고요. 예, 배 네. 얘기를 그냥 수요하고 바꿔서 얘기면 채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서울 지역, 강남 지역에 음. 새로운 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가고 정말 나서 30년 된 집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그리고 해서 매물이 그냥 다 소진되고 그쵸, 저거 매물이 되면 이제 마르고. 그때서부터는 새 집이 그냥 치솟는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조선. 재밌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증의 업종으로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뭔가 유의미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제 주가.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4월달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좀 좋았죠. 네. 근데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될까요? 이제는 뭐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실적이 좀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신 것 같고요. 얼마나 높다고 보시면 올해를 일단 앞으로 한 연말까지 볼 때 모멘텀을 더 중시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밸류 측면에 있어서 이제 더 빠질 때도 안 보인다. 24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모멘텀으로. 편안하게 네네네.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네네. 내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옛날보다 배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뭐 2, 3년 전에 수주한 거라서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돼서 이제 거의 사업장이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럼 그 다음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조선업이 지금 대단히 뭔가 크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충분한 구조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캐파가 차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 실적까지는 좀 실적을 위주로 안심권에서 보시겠지만 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걸 고민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때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있어줄까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아까 살아있네 하셨잖아요. 이제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리포트 제목이 이제 물 들어왔다 조선아 배 띄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